안녕하세요. 자, 사이당국사 4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4강 정도 됐어요. 우리가 수업의 한 25% 정도를 지금 온 것 같은데, 이제 좀 많은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감을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남은 시간도 좀 꾸준히 보면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4강 수업을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이제 4강 수업의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지배체제라고 돼 있어요.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사료를 전체적으로 좀 보기에 앞서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주요 개념들을 짚어보고 할게요. 먼저 통일신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알고 가야 되느냐? 자, 통일신라는 먼저 기본적으로 삼국 통일을 이룬 국가죠.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이 흩어져 있던 민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었느냐 하는 통합 정책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신문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귀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통일 이후에 신문왕과 같은 왕들이 등장을 해서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 말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신라 하대라고 부르는 시기죠. 자, 신라 하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신라 하대의 사회상에 대해서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될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두품 지식인들의 움직임, 그 다음 지방 호족, 그 다음 바로 종교적으로는 불교에서 선종의 등장이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발해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발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발해사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뭐 역사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유물 유적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유물로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뭐냐면 이불병자상 같은 게 있습니다. 이불 두 부처님이 병좌 나란히 앉아 있는 동상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찾아내는 즉 발해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발해하면은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세요. 바로 뭐냐? 발해는 해동성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다 동쪽에 번성한 국가라는 뜻이겠죠. 바다 동쪽에 번성한 국가. 그렇다면 이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을 누가 붙여줬느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발해를 동쪽에 두고 있는 국가니까요. 바로 그렇죠. 중국이죠. 중국에서 발해를 일컬을 때 동쪽에 번성한 국가다라고 일컬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꼭 키워드로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숙지하시고서 사료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료예요. 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통일신라의 삼국통합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등장을 합니다. 구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십정은 지방군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중앙군에 해당되는 구서당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사료를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무왕 12년에 백제 백성으로 백금서당을, 고구려 백성으로는 황금서당을, 그 다음 말갈 백성으로 흑금서당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청금서당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을 백제, 고구려 그리고 말갈 백성들까지, 말갈은 이제 이 한반도의 동북 쪽에 살던 여진족하고 관련돼 있는 민족들인데, 어쨌든 이 한반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중앙군을 구성했다는 거죠. 아, 통일신라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를 모두 통합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체크해 봐야겠죠? 키워드 뭐가 있겠습니까? 백제, 뭐 고구려 같은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고,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무슨 서당, 무슨 서당, 무슨 서당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신라의 중앙군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키워드를 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 신문왕은요, 바로 문무왕의 아들로서 즉위를 한 임금인데요. 이 신문왕 시절에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매우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통해서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전성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과 관련된 사료가 이렇게 쭉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왕 9년 정월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인께 주고 이를 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겠죠? 자,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워드 뭐가 있겠습니까? 노급이란 키워드가 있겠습니다. 노급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 조라는 게 있습니다. 조 체크해 두시고요. 그죠? 이거를 차등 있게 주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료가 이거 신문왕 때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지금 내용을 대충 보아하니까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 방식을 바꾼 건데 왜 이것이 왕권 강화와 관련이 돼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이 사료를, 그러니까 왜 이 사료가 왕권 강화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작년 교과서였던 미래인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급과 노급과 관련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급과 노급은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왕족과 공신에게 주로 주는 토지는 시급에 가까웠고 관리들은 주로 노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나눈 거죠. 직업의 규모는 왕족과 공신들이 받는 시급이 훨씬 넓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금관가의 왕족이었던 김부애가 신라에 항복을 하자 금관군, 그러니까 금관가야 전체를 이 김부애의 시급으로 주기도 했다는 그 역사적 사례가 있죠. 시급과 노급을 차지한 귀족들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조세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세는 이제 토지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나아가서는 토지에 딸린 백성들의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한이 있는 토지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시급과 노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의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주로 수치 대상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만화를 봤으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노급과 시급 이야기를 좀 했어요. 노급과 시급 이야기를 했는데 노급이 왜 귀족들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줬느냐라는 거죠. 자, 노급과 시급은요. 이 토지에서 귀족들이 무엇을 수취할 수 있었냐? 무엇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었냐? 바로 조세와 노동력을 모두 세금으로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은 토지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적은 인구로도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토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토지에 농작물을 기르는 방식들이 아무래도 좀 발전이 덜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일정한 토지에 많은 수의 사람을 투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 제거를 할 때 5명을 투입하는 것보단 10명을 투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장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장악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노동력을 장악을 해야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토지에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노급과 시급에서는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해보면 왕은 자기의 토지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노급과 시급으로 된 지역에서는 왕조차도 노동력을 함부로 동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족들의 권한은 강해지는 거죠.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려있는 노동력까지도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급과 시급이 바로 귀족들의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신문왕은 바로 이 점을 보고 노급을 폐지해버린 겁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조를 차등 있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는 이제 조세겠죠. 즉 토지에 대한 세금만을 걷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지를 장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노동력에 대해서 귀족들의 권한이 없어지니까 귀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반대급부로 왕의 권한은 강해지는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문화 왕권 강화 정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단원에서는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내용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급과 이 차이를 보시고 이것이 왜 왕권 강화와 관련돼 있는지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로서 많이 등장하는 게 신라장적이죠.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미 봤던 자료예요. 예전에는 민정문서라고도 불렀고 촌락문서라고도 불렀는데 자, 아무튼 이 신라장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이제 원문을 거의 그대로 한번 실어봤어요. 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자료가 신라장적이다라고 알 수 있는 바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를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사해점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해점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자, 이 마을에서 가호, 집의 수는 11개인데 중하, 하상, 하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등급을 그 사는 사람들 그 집의 가호의 등급을 총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특징이 있어요. 3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 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선 이 문서는
3년 단위로 작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여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정녀, 조녀자, 추녀자, 소녀자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이 정녀, 조녀, 추녀, 소녀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을 어떤 여성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문서가 상당히 좀 되게 구체적인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보통은 이 과거에는 남성의 노동력을 보통 판단할 때가 많아요. 남성의 노동력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 민정문서에는 여성들의 이런 여성들 또한 이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력도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신라 장적이 상당히 당시의 그런 지방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도 보면 자 이건 이미 한번 봤던 겁니다. 말은 25마리고요. 그 다음에 소는 22마리, 노는 102결이고 밭은 62결, 뽕나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잣나무, 가래나무, 가래나무는 뭐 이제 호두나무죠. 이러한 나무의 수까지 파악을 할 정도로 매우 그 지방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문서가 바로 신라 장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신라 장적이라는 문서예요. 일본에서 발견이 됐죠. 네. 자, 아무튼 이러한 자료들은 뭐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사람의 등급을 9개로 나누었다던가 또는 뭐 말이라던가 소처럼 이런 가축 또는 뽕나무, 잣나무처럼 이런 유실수, 열매가 열리는 나무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문서다. 이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신라장적, 이게 촌락문서, 이게 민정문서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통일신라가 지방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교과서에서 보면 총 4종에 실려 있었습니다. 4종에 실려 있어요.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미수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료 원문이 실려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도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신라 하대의 혼란상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거의 1000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요.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 크게 신라의 그 시대를 3개로 구분을 해요. 그 세 시기를 상대, 중대, 하대의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 건 김부식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왕의 혈통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왕의 혈통에 따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대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골 출신이 왕을 했을 때, 그다음 중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김춘추 있죠? 김춘추가 이 신라의 무열왕이 됩니다. 무열왕계 증골 출신이 왕을 했을 때는 중대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열왕의 계열이 끊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김씨 출신이라면 김씨의 진골 출신이라면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그러면 이 김씨 출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김씨 출신으로서 왕이 되어서 계속 김씨에게 왕을 세습한 최초의 왕이 누구냐? 바로 내물왕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대는 내물왕계 진골, 내물왕계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씨면 그러니까 진골인데 김씨 출신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개나 소나 왕대 되겠다고 덤벼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구분했고 신라 하대는 바로 무열왕계의 진골이 대가 끊기면서 이 김씨 진골들, 진골 출신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면서 다투는 시대가 바로 이 하대였다는 거죠. 그때의 귀족들의 사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상의 집에는 노기 끊이지 않았다. 자, 노비가 3천여 명이나 되고 말도 뭐 짐승과 병사의 수도 그와 비슷했는데 이게 아주 엄청 쇼킹한 게 있습니다. 가축은 바다에 있는 섬에 풀어놓고 필요할 때는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돼지를 기르면 돼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에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귀족이 나 오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노비를 시켜가지고 섬으로 가서 돼지를 활로 팍 하고 잡아서 돼지 바베큐 삼겹살 해먹는 거죠. 완전 진짜 플렉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넘어가서는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늘리는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일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족들의 사치와 부정부패가 심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중국의 역사서인 중국의 당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신당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사정도 같이 정리한 내용에 바로 신라 귀족들, 신라 진골 귀족들의 사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서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신라 하대에는 농민봉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진성여왕 시절에 여러 주군에서 조세와 공물을 보내지 않아서 나라의 창고가 텅텅 비고 씀씀이가 궁핍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왕이 사자를 보내어 세금 내라고 독촉을 했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세금을 더 내라고? 그러니 농민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농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보시면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벌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선생님이 이제 시골 살 때는 가끔 벌들이 이제 빈집에다가 벌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진짜 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말벌들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약간 무슨 이렇게 한 뭉텅이가 다니는 것처럼 웽 하고 다니는데 진짜 무섭거든요. 거기 한번 쏘이면 너무 아파요. 진짜. 농민들이 일어난 그 모습이 벌떼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시에 그 농민들이 화나고 정말 이 분노를 느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대표적인 도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민 봉기군 중에 누가 있느냐? 원종과 애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통일신라 하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봉기 사례라는 거죠.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가 바로 신라하대의 농민 봉기를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사료고요. 이 사건 이후부터 통일신라는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바로 호족 세력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의 역사에 관련된 사료들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해봤고요. 그럼 다음 이제 다시 이제 발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발해는 아까 제가 두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랑 뭐였죠? 발해가 고구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꼭 봐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발해가 고구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건데요. 여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백제의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였죠.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도 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죠. 그 이전에도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 유득공이 이걸 확인해 준 거지. 발해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인데 왜 지금까지 정리를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남긴 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발해고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은 바로 남북국이라는 표현입니다. 남북국.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발해가 어떻게 고구려를 계승했는가와 관련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물, 유적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자료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속일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정리한 건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발해는요. 일본과도 직접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어요. 저 북쪽에 있는 발해가 뭐 이제 함경도나 이쪽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시의 국제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발해가 북쪽에 있고, 자,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서쪽에는 당나라가 있습니다. 발해는 초기에 이 당나라와도 갈등 관계였고 통일신라와도 갈등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고립을 피하고 이 특히나 통일신라를 좀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일본과 교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일본으로 하여금 통일신라를 견제하게 하고 자신들의 고립을 피하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런 발해 기사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발해 무왕 10년에 말하기를 우리는 고구려의 습성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와 관련돼 있는 국가라는 걸 분명히 밝힌 거죠. 또한 발해 왕이 이 직서를 보냈는데 보시면 발해 왕에게 보낸 거네요. 일본 사람들이 발해에게 직서를 보냈는데 일본 왕이 삼과 고려의 국왕에게 문안한다.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해란 나라 자체를 고구려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다는 걸 당시에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 지역에 해당되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미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특히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을 표명하고 있고 고구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중국의 주장은 이미 문제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활동 보고서 뭐 블라블라 되어 있고요. 문헌 자료 내용을 봐야 되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보면 수도의 지리적 치우침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럼 위에서 힌트를 찾아야겠죠? 힌트 찾아봅시다.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라고 했다. 와, 딱 나오네요. 그죠? 신문왕 노급. 이거 가지고 일단 큰 힌트가 됩니다. 밑에 보면 구서당 중 황금서당. 이거는 어느 시기냐? 바로 통일신라 초기에 민족 통합을 이루고 왕권 강화를 위한 시기였구나. 이때에 수도의 지리적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 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먼저 찾아볼게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자, 뭔 소리냐?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수도는 어디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나요? 여기 금성, 바로 경주입니다. 지금의 경주예요. 경주가 수도인데 이 통일신라 전체를 살펴보시면 금성은 매우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변의 지방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우리가 뭐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왕 시절에는 수도를 이 금성에서 대구로 수도를 옮길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귀족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수도가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라는 주변 이 지방에다가 5개의 작은 수도를 둡니다. 작은 수도, 이걸 줄임말로 하면 소경이겠죠?
작을 소자에 서울 경자. 소경을 두게 됩니다. 그 소경이 바로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의 5개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걸 오소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주 오소경이라고 부르죠. 자, 행정구역은 구주 9개죠. 그 다음에 소경, 작은 수도가 5개.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한번 답 찾아볼게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몰라서 좀 자세히 적어드리겠습니다.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개경이라는 도시에다가 겉에다가 또 한 번 성벽을 두른 나성을 쌓은 건 고려 현종시대예요. 고려시대라고만 기억해도 됩니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돼 있는데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나라는 고구려겠죠. 3번을 보시면 강화도로 왕의 거처로 옮긴 건 여러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고려 무신정권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이 시대라고만 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묘호란 때도 왕의 거처는 강화도로 옮겨 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기선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4번.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부여로 고친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성왕시대죠. 5번. 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 신문왕과 관련돼서는 신문왕과 관련돼서는 여담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문왕의 기록에는 좀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어요. 뭐냐면 신문왕이 결혼을 할 때, 왕비를 맞을 때 받았던 신혼 그 혼수품이 있지 않습니까? 혼수품의 목록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 등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젓갈이에요. 젓갈에 대한 기록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젓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신문왕 때의 기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좀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 염장을 한 음식을 혼수품으로 받았다는 것. 분명히 아마 그 이전에도 먹긴 먹었을 겁니다. 또는 혼수품으로 받을 정도였다면 귀한 음식이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사료입니다. 그죠? 농민 봉기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봐야 되는데 1번부터 시기를 좀 찾아볼게요. 자, 1번 수선사 결사 운동에 참여했다. 수선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불교계의 개혁을 요구한 수선사 결사는 고려시대에 등장을 한 겁니다. 고려시대. 2번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정동행성 관리. 자,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해 설치한 기구가 정동행성이죠. 이것도 고려시대입니다. 3번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육두품 지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두품들은 신라에서 출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나라로 가서 개방적인 당나라에 가서 벼슬살이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 설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신라 하대. 4번 보겠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는 고구려 군사.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일단 신라는 맞아요. 근데 시기는 뇌물마렵간 시대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번 청나라에게 당한 치욕을 갚자며 북벌을 주장한다. 바로 청나라가 있었던 시기는 조선시대죠. 그죠? 조선시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료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키워드 체크하자고 했죠? 체크해보죠. 체크했죠? 자, 보면은 대조영, 동모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말갈과 고구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고구려의 후예였던 대조영이 동모산이란 곳을 가서 이 지역에서 발해를 세우고 말갈과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인 거죠. 그죠? 네. 그런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해 건국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발해 건국 시기는 사실 이걸 연도로 외워도 돼요. 연도로는 굳이 이걸 외우면은 900 언제죠? 네, 968년입니다. 아니요, 잘못 얘기했네요. 698년이에요. 698년인데 사실 이거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능 한국사 문제는 그렇게 시기를 막 너무 구체적으로 잡진 않기 때문에 뭐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뭐 정답은 여러분들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삼국통일. 즉 고구려가 멸망을 해야 이 대주영이 발해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국통일 이후에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주영이 발해를 세운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삼국통일 이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겁니다. 고려 건국을 하던 시기에는 발해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멸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2번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수업을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또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안녕히 계시고 5강에서 만납시다. 안녕.